준대 끝에서 멈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걸 알았다. 서연의 차가운 말이 방 안을 얼음처럼 가득 채웠다. 민규의 미소는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는 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20분 만에 짐을 싸며 이곳이 더는 내 집이 아님을 깨닫았다. 어둠 속으로 차를 몰며 희망이 사라진 자리를 느꼈다. 내 안에 서연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지.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던 적 없어. 난 언제나 민규를 원했어. 계단으로 이어진 우리의 침실에서 의붓동생 민규와 함께 있는 서연을 발견한 후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고 내 삶을 새로 쌓아 올렸다. 그리고 새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 그녀의 이름이 내 휴대폰 액정에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 화요일 오후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들었던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한다. 삐걱거림도 쾅 닫히는 굉음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부드러운 딸깍 소리. 온 세상이 끝장나기 직전에 나서는 절대 안 될 소리였지. 하지만 인생의 가장 끔찍한 순간들은 늘 이렇게 오는 법 아닌가. 천둥을 동반하고 스스로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얼굴을 하고 조용히 스며들어온다. 그때가 오후 2시 47분이었다. 나는 건설업자 시공팀 반장과의 미팅에 늦을까봐 집에 오는 길에 시계를 2번이나 확인했기에 그 시간을 정확히 안다. 서연과 내가 미래의 꿈을 모든 대출 이자에 담아 3년 전 장만한 우리 집은 낡은 빗물바디 우수관을 교체해야 했다. 얼마나 사소한 고민이었던가. 나는 비와 배수관 그리고 구리 재질로 할지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할지를 고민했었다. 우리 동네 인천 송도나 기흥 쪽의 신도시였겠지. 가로수들을 통과한 햇빛이 마치 레이스처럼 보도블록 위에 아롱진 무늬를 만들던 모습까지도 생생하다. 나는 그 후가 그 전의 모든 것을 지우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업자는 오후 2시 15분에 미안하다는 문자, 카톡을 보내며 목요일로 약속을 미뤘다. 나는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었고 나의 검은색 제네시스 GHR 코어를 돌렸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오후 일정을 재배치하고 있었지. 그래, 차고 혹은 베란다 창고. 정리를 끝내버릴까? 아니면 서연에게 일찍 저녁을 준비해서 놀라게 해줄까? 복잡하고 바빠져서 서로에게 소홀해진 부부들 사이에 생겨나는 그 작은 거리들이 쌓이기 전에 우리 둘이 예전처럼 주말에 동해안 바닷가, 속초나 정동진이라도 다녀오자고 제안할까? 당신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집에 돌아와 본 적이 있다면 그 집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알 것이다.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고요함. 경계를 풀고 사적인 순간을 포착당한 집의 느낌. 우리의 침실은 2층 복도 끝에 있었고 복도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해변에서 찍은 우리 모습, 지수 내 여동생, 결혼식 때 우리 모습, 열쇠를 금덩이처럼 들고 집 계약을 마무리하던 날의 우리 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삶에 대한 작은 기념비였다. 나는 그들을 보기 전에 먼저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어떤 소리. 합리적인 사고를 건너뛰고 바로 내장으로 직행하여 속을 뒤트는 그런 종류의 소리. 내 손은 이미 침실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그때서야 내 뇌가 따라잡았지.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하지만 내 몸은 계속 움직였다. 내 일부가 그것을 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상처가 진짜이고 눈에 보이며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기에. 문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란 때문에 문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커튼은 반쯤 드리워져 있었고
방은 화가들이 평생 담으려 노력하는 그 특유의 황금빛 오후 햇살로 가득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름답고 따뜻하며 거의 신성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내 아내가 우리의 침대에 있었다. 서연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특별한 날에만 덥던 우리의 예단 이불, 한복 이불, 이 그들 아래 엉켜 있었다. 그리고 민규, 내 의붓 동생, 내가 가족 식사 때 변호해 주었던 남자, 내가 돈을 빌려주었던 남자, 내가 동생이라 불렀던 남자가 그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리듬은 수련된, 반복된 이것이 처음이 아님을 말해주는 리듬이었다. 나는 소리를 냈을 것이다. 혹은 내가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변했거나. 서연의 눈이 떠졌다. 길고 불가능한 찰나 동안 우리는 한때 우리의 성역이었던 공간을 가로질러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빨리 책장을 넘기는 사람처럼 여러 표정을 순환하는 것을 지켜봤다. 충격, 두려움, 죄책감, 계산,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차갑고 거의 후련해하는 듯한 표정. 재민,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민규가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트와 존엄, 그리고 이 상황을 다른 무엇으로든 만들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으려 몸을 뒤로 젖혔다. 맙소사, 재민아, 우린 안 그랬어. 하지만 나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서연, 7년 동안 사랑했고 5년 동안 결혼했던 여자. 내 몸의 모든 상처와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낯선 사람을. 얼마나 됐지?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단조로웠다.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녀는 천을 가슴 위로 끌어당겼는데 그 행동이 기괴하지 않았다면 우스꽝스러웠을 정숙한 몸짓이었다. 내가 수천 번 그녀의 얼굴에서 쓸어 넘겨주었던 그녀의 염색된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엉켜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재민아, 제발 그냥 나를. 얼마나 됐냐고, 서연아. 민규는 발가벗은 채 바지를 찾으려 손을 뻗으며 우스꽝스럽게 서 있었다. 야, 이건 우리 모두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말투의 무언가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쪽 다리는 속옷에 걸친 채 균형 잡힌 모습이 터무니없었다. 앉아서 닥쳐. 난 내 아내와 얘기 중이야.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우리가 함께 골랐던 침대 시트 위. 서연이 품질이 중요하다고, 오래 지속될 물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고급 이태리산 면 시트 위였다. 아무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아. 서연은 이제 울고 있었다. 조용한 눈물이 화장을 뚫고 지나가며 어두운 흔적을 남겼다. 나는 그녀가 우는 것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그녀 아버지 장례식에서, 우리 결혼식에서, 2년 전 우리가 속으로만 희망이라고 이름 붙였던 아이를 유산했던 밤에. 나는 그 모든 순간, 모든 눈물과 떨림을 함께 감당했다. 나는 내가 그녀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다. 2년.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숫자는 주먹처럼 나를 강타했다. 2년. 우주가 더 친절했더라면, 우리가 더 운이 좋았더라면 아이는 지금 2살이 되었을 것이다. 대신 그 똑같은 2년 동안 그녀는 어디서? 나는 물었다. 내 뇌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건을 구축하는 이상하고 절차적인 모드로 분열되었다. 마치 논리를 이해하면 고통이 덜해질 것처럼. 재민아, 제발. 어디서? 서연아? 여기서? 우리 침대에서? 우리 집에서? 아니면 적어도 다른 곳에 갈 정도의 염치라도 있었나? 민규가 목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재민아, 들어봐.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야. 우린 계획하지 않았어. 나는 웃었다. 목구멍에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힌 듯한 느낌이었다. 2년은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야. 민규야, 그건 70일이야. 그건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숫자의 명확함에 필사적인 내 일부였다. 약 104주. 몇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그 이상? 그만해. 서연의 목소리가 변했다. 더 단호해졌다. 당신이 세부사항으로 스스로를 고문하고 싶다면 좋아. 매번, 매 장소, 모든 거짓말을 알고 싶다면 말해줄게. 하지만 그게 뭘 바꾸진 못해. 그럼 왜 그랬는지 말해줘. 나는 방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갔다. 온몸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다리는 어쨌든 계속 움직였다. 왜 하필 그였는지 말해줘 뭐. 다른 사람을 원했다면 왜 나랑 결혼했는지 말해줘. 말해줘. 내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녀는 그때 나를 봤다. 정말로 나를 봤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은 증오보다 더 나빴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재민아. 그게 문제야. 당신은 너무 착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안전해. 모든 여자가 원하는 남자. 우리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던 종류의 남자.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집, 감성지능, 전부 다. 당신은 모든 체크리스트를 통과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원한 적 없었어. 그녀는 날씨를 언급하듯 조용히 말했다. 난 민규를 원했어. 우리가 10대였을 때부터, 당신들이 서로 알기 전부터 난 언제나 민규를 원했어. 하지만 그때 그는 준비가 안 됐었지. 그는 할 일들이 있었고, 가야 할 곳, 살아야 할 인생이 있었고, 당신은 거기에 있었고, 당신은 나를 사랑했고, 모두가 당신을 놓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어. 그리고 난 생각했지.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군가를 원하는 감정은 미성숙함일 뿐이고, 진짜 사랑은 적합성과 파트너십, 그리고 잡지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난 당신과 결혼했어. 난 안전과 결혼한 거야. 확실한 것에 결혼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다. 그녀는 이제 댐이 터진 것처럼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것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듯 더 빠르게 말했다. 그리고 노력했어. 신이시여, 재민아. 난 정말로 노력했어.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어. 감사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당신에게 느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민규가 부산 혹은 판교에서 돌아왔고, 그는 성장했고,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가 마침내 나를 봤어. 정말로 나를 봤어. 의붓형제의 아내로 안전하고 편리한 누군가가 아니라, 그는 내가 항상 보이고 싶었던 방식으로 나를 봤어. 그래서 당신은 내가 사준 침대에서 그와 잤군. 내가 내뱉은 상스러운 말에 그녀는 움찔했다. 잘됐다. 움찔하게 놔둬.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가 말했다. 우린 결국 당신에게 말할 생각이었어. 그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적절한 때. 나는 그 단어들을 외국어처럼 반복했다. 2년. 당신은 2년 동안 적절한 때를 기다렸군. 민규가 마침내 다시 목소리를 냈다. 재민아, 들어봐. 이게 망가진 일이라는 건 알지만 서연과 나는 서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전에 말했어야 했고, 당신에게 솔직했어야 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당신은 내 형제잖아. 난 당신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형제잖아. 난 당신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나가. 뭐? 당장 나가. 나는 그제야 민규를 처음으로 온전히 바라봤다. 고등학교 때 일진들로부터 내가 보호했던 민규. 아버지의 세 번째 아내. 이번엔 그래도 좀 오래 갔던. 애 죽음을 겪을 때 내가 곁을 지켜줬던 민규. 내 추천서로 제대로 된 첫 직장을 구하도록 내가 도왔던 민규. 아버지의 재혼으로 내가 속하게 되었던 그의 가족 전체, 그리고 내가 어쩐지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꼈던 민규. 너희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서연은 시트를 갑옷처럼 꽉 움켜쥐며 일어섰다. 재민아, 우린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정리해야 한다고. 뭘 정리해, 서연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나눌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결혼 선물은 어떻게 쪼갤지. 나는 이제 떨고 있었다. 온몸이 격렬하게 진동했지만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분노의 옷을 입은 슬픔에 가까웠다. 정리하고 싶다고. 좋아. 내 변호사가 내 변호사에게 전화할 거야. 그때까지 너희는 사라져. 둘 다 내 시야에서,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여기도 내 집이야. 그녀가 말했다. 바로 저것이었다. 서연의 실용적인 면모. 우리의 가계부를 정리하고 세금 문제를 처리하며 우리가 갖지 못할 미래를 계획했던 그 냉정한 서연. 그럼 내가 나갈게. 나는 말했다. 가방을 싸서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은 집과 침대, 우리가 쌓아 올린 삶, 전부 다 가질 수 있어. 전부 가져. 그와 함께 즐겨. 당신들 것으로 만들어. 내 짐을 챙기는데 딱 20분만 줘. 나는 이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건지기 위해 돌아서서 걸어 나갔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문 앞에서 나를 붙잡았다. 재민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이 말이라도 들어줘. 정말, 정말 미안해. 당신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리고 어쩐지 바로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배신도, 거짓말도, 2년 동안의 기만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그 연민.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면. 그녀가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그저 자신의 마음을 따랐던 것처럼 스스로를 자신의 욕망의 희생자로 둔갑시키는 방식. 그리고 나는 그녀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걸어 나왔다. 우리의 사진들이 걸린 복도를 지나 우리가 연기했던 삶을 지나쳤다. 현관 옷장에서 출장용 가방을 꺼내 손에 닿는 대로 옷까지, 세면도구, 노트북을 쑤셔 넣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이다. 대체할 수 있다. 이시트 뒤 20분 후 나는 차 제네시스 G 칼즈미시에 올라탔고 아무런 목적지 없이 운전했다. 휴대폰은 거의 즉시 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여동생 지수, 친구들, 그리고 서연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도 듣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때때로 그러하듯이 상상할 수 없는 색깔들로 스스로를 칠하고 있었다. 주황, 분홍, 보라색이 상처처럼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했다. 나는 차를 몰아 동해안 정동진에 도착했다. 서연과 내가 해가 지는 것을 보곤 했던 전망대에 차를 세웠다.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나는 빛이 죽고 별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내 고통에 무관심하게 끝없는 리듬을 이어가는 바다를 보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나는 그저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회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더 강한 사람, 다시는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사람. 나는 나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끝마쳤을 때, 이 순간이 나를 강요한 어떤 번데기에서 마침내 내가 나올 때, 나는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3개의 문자, 카톡어를 보냈다. 하나는 직장 상사에게 즉시 장기 휴가를 요청하는 내용. 하나는 지수에게 사랑하고 연락할 수 있을 때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서연에게는 이렇게 썼다. 집을 가져. 모든 것을 가져. 변호사를 통해 서류 처리할게. 전화하지 마. 나를 찾지 마. 우리는 끝났어.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어둠 속으로 북쪽으로 차를 몰았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과 내가 한때였던 남자를 뒤로하고, 가장 끔찍한 것은 문이 오직 그 부드러운 소리 하나만 냈다는 것이다. 그 후의 모든 것은 침묵이었다. 첫날 밤 나는 강원도 모처의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잤다. 그 마을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 아무 데도 없는 상태에는 묘한 종류의 자유가 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목적지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 주차장은 대형 화물차들로 반쯤 차 있었고 엔진 소리는 기계적인 자장가처럼 웅궁거렸다. 나는 승용차 G88의 운전석을 최대한 젖히고 천장을 응시했다. 가끔 지나가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치 이미 탈출한 누군가를 찾는 탐조등처럼 실내 직무를 스치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놀라웠다. 나는 무너짐을, 붕괴를, 일어난 일의 전체 무게가 나를 덮쳐 묻어버릴 순간을 계속 기다렸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공허하고 속이 파헤쳐진 느낌이었다. 누군가 내 가슴속에 손을 넣어 모든 생명력을 제거하고 습관적으로 펌프질하고 숨쉬는 기계적인 부분만 남겨둔 것 같았다. 내 휴대폰은 3일 동안 꺼져 있었다. 나는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았다. 서연의 음성 메시지. 아마 처음에는 정신이 없다가 그 다음엔 분노하고 그 다음엔 계산적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민규에게서는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나를 이해시키려는 메시지들. 아버지에게서는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며 집에 돌아와 성인답게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들. 여동생 지수는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걱정만이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나는 아직 그것조차 마주할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휴대폰이 꺼지기 전에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 ATM에 들러 공동 계좌,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계좌에서 일일 인출 한도액을 인출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200만 원 전 다시 시작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잠시 사라지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인천 혹은 경기도 외곽에서 주 단위로 방을 빌려주는 모텔을 찾았고 그곳은 질문을 하지 않는 종류의 곳이었다. 카펫에는 수십 년간의 담배 연기와 슬픔이 배어 있었고 얼음 기계는 밤새 스스로를 흔들어 부수려는 듯 덜그럭거렸다. 방에는 거울이 있었다. 나는 처음 며칠 동안은 그것을 피했다. 마침내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나는 나를 응시하는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같은 갈색 머리, 같은 평범한 이목구비,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 체육관, 헬스장에 가던 같은 몸. 하지만 눈빛에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더 늙고 더 단단해 보였으며 참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그에 맞춰 조정된 듯 했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휴대폰을 다시 켰다. 237개의 알림. 나는 그중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대신 이메일을 열고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나의 옛삶을 해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는 열기를, 열정을, 그리고 아직 당신의 일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더 차갑고 더 체계적이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장례식 제단을 짓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성냥을 긋는 일이었다. 먼저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썼던 가족 변호사도 아니었고 서연을 알거나 우리의 공유된 삶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부산 혹은 서울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좋은 후기가 있고 철저하고 신중하기로 평판이 난 사람. 그녀의 이름은 김혜란 변호사였다. 그녀는 2시간 이내에 내 이메일에 답장했다. 그녀의 답변은 전문적이었지만 불친절하지 않았다. 윤재민 씨,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것을 이해합니다. 전화 통화를 예약해서 당신의 선택지를 논의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아마 깨닫고 계신 것보다 이 상황에서 더 많은 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그 단어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5년 동안 서연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결코 채울 수 없는 어떤 무명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그 안에 힘이 어디 있었나. 하지만 혜란 변호사가 옳았다. 나는 우리가 살던 지역 혹은 이혼을 신청할 지역, 이 재산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주한국은 법원이 판결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샀던 집, 우리가 모았던 저축, 우리가 했던 투자, 이 모든 것이 분할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외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었으므로 혜란 변호사가 신중한 법률 용어로 말했듯이 현장 적발, 인 플래그란테 델릭토 했으므로 내게는 협상력이 있었다. 서연이 당신에게 보내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혜란 변호사가 우리의 첫 통화에서 조언했다. 구두로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마세요. 죄책감이나 슬픔 때문에 관대해지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의 절반을 벌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파괴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 그녀를 고용했다. 다음 이메일은 더 어려웠다. 나는 상사에게 장기 휴가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개인적인 이유로 나는 모호하게 썼다. 그에게 세부 사항을 알려줄 의무는 없었다. 상사는 언제나 나와 잘 지냈다. 나는 내 일을 잘하고 믿을만하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불평하지 않는 종류의 직원이었다. 그는 내 결혼식에 왔었고 서연을 만났었다. 그는 아마 이미 회사 내 소문망을 통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는 캐묻지 않는 품위를 가지고 있었다. 필요한 시간 다 가지게. 당신 자리는 준비되면 언제든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재민 씨, 무슨 일을 겪고 있든 부디 잘 이겨내고 돌아오길 바라네. 상사의 그 따뜻한 메시지가 마침내 내 안에 무언가를 부숴버렸다. 나는 실밥이 해진 모텔 침대보에 앉아 울었다. 영화 속 드라마틱한 오열이 아니었다. 깊고 지친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조용한 눈물이었다. 나는 한때 내가 믿었던 남자, 내가 믿었던 결혼 생활, 문을 여는 데 걸린 찰나의 시간 동안 지워져 버린 미래를 위해 울었다. 그리고는 세수를 하고 옆집 중국집, 짜장면, 탕수육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한 뒤 다시 일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다른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공동 계좌의 절반, 나의 몫을 그곳으로 이체하고 우리가 공유하던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공동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내 이름으로 된 새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모든 행동은 마치 불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분리하는 것처럼 실타래를 끊어내는 느낌이었다. 놓아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추락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서연의 변호사가 혜란 변호사에게 연락해 왔다. 메시지는 예상대로였다. 서연은 대화하기를 원했다. 중재를 원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성숙하게 처리하고 친구로 헤어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공정하고 합리적일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녀의 말은 당신이 이혼 과정을 쉽게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혜란 변호사가 건조하게 통역해 주었다. 당신이 이해심 많은 전 남편 역할을 해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당신의 추천은 뭡니까? 저에게 제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당신은 재건에 집중하세요. 그녀를 조금 애타게 만드세요. 그녀가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당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예측 불가능해지세요. 나는 그렇게 했다. 모든 메시지에 답장을 멈췄다. 서연의 점점 더 격렬해지는 문자들은 무시했다. 민규의 사과하는 음성 메시지는 듣지도 않고 삭제했다. 집에 돌아와 이 상황에 맞서라고 요구하는 아버지의 전화도 외면했다. 여동생 지수의 걱정 가득한 문자. 재민 오빠, 제발 괜찮은지라도 알려줘. 는 며칠 동안 읽지 않은 채로 두었다가 마침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살아있어.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사랑한다. 그녀는 즉시 답장했다. 준비되면 내가 갈게. 판단도 조언도 필요 없으면 안 할게. 그냥 여기 있을게. 지수는 언제나 다른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주었다. 그 공허함은 채워지기 시작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회복이나 수용, 혹은 사람들이 극복에 대해 말할 때 쓰는 그 어떤 치료적인 언어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더 차갑고 집중된 무언가로 채워졌다. 아마 결단력이나 계산이었을 것이다. 나는 혜란 변호사가 말한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나는 서연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나는 수용적이었고 유연했으며 이해심 많았다. 그녀가 사진을 전업으로 하고 싶어 직장을 그만두려 했을 때 예산을 줄여야 했음에도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부엌 개조, 인테리어를 원했을 때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직장에서 추가 프로젝트를 맡았다. 유산 후 그녀가 멀어졌을 때는 그녀가 자기 방식대로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간을 주었다. 나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느라 너무 바빴기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서울 외곽 혹은 경기도에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며 보냈다. 혼자 미술관 이음 미술관이나 호암미술관에 가서 서연이라면 지루해했을 예술 작품들을 걸어다니며 감상했다. 그녀는 항상 개념이나 기교를 중시하는 현대 미술 설치 작품을 선호했다. 나는 모든 분놀림, 모든 노동의 시간, 예술가가 내린 모든 선택을 볼 수 있는 고전 회화에 끌렸다. 미술관의 파산과 상실, 세상이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간 후 늦은 나이에 그린 한 거장의 초상화 사본이 있었다. 그 그림 속 눈빛은 패배하지 않았다.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고 그 비밀을 깨달은 듯 편안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온 눈빛이었다. 나는 그 그림 앞에 1시간 동안 서 있었다. 저녁에는 달리기를 시작했다. 이전에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하던 캐주얼한 달리기가 아니라 도시의 거리를 따라 장거리를 달렸다. 폐가 타들어가고 다리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몸을 몰아붙였고 마침내 내 마음은 조용해졌다. 육체적인 피로에는 특유의 평화가 있다. 정직하고 단순하다. 몸이 아픈 것은 당신이 그것을 밀어붙였기 때문이고 미는 것을 멈추면 통증은 사라진다.
감정적인 고통도 그렇게 작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을 지나쳤다. 서연과 기념일을 축하했던 식당들을 지나쳤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유지하며 남편이 돈을 낸 침대에서 남편의 의붓동생과 잠자리를 갖지 않는 평범하고 복잡하지 않은 삶을 지나쳐 달렸다. 쓰라린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어떤 날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임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다른 날은 보통 늦은 밤 모텔의 넌사인이 벽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울 때 분노가 밀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맞서는 것을 상상했다. 그 순간 너무 충격받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들이 내게 상처를 준 것처럼 고통받게 하는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행동하지 않았다. 복수는 거창한 몸짓이나 극적인 대립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인내심을 요하는 것이었다. 헤란 변호사가 진행 상황을 알려왔다. 서연 측 변호사가 빠른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녀가 죄책감이나 불안함 또는 둘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죠?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녀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이 일이 질질 끌리는 하루하루는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일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하는 또 다른 날입니다. 민규가 당신이 가족 모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지 궁금해해야 하는 또 다른 날이죠. 당신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그들의 그림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날입니다. 유치했다. 나는 그것이 유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옳게 느껴졌다. 집은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당신 몫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손해를 감수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얼굴에 어색했다. 마치 근육들이 미소 짓는 법을 잊은 것처럼. 반대 제안하세요. 시세 전체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람피운 집으로 낯선 사람들이 이사 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겁니다. 헤란 변호사는 날카롭고 기쁘게 웃었다. 이제서야 이 상황을 이겨낼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셨군요. 좋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었다. 집이 불타버렸어도 나는 애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이 중요했다. 서연은 케이크를 먹고 집과 삶, 우리가 쌓아 올린 편안한 껍데기를 유지하면서 그 껍데기를 민규로 채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것을 쉽게 만들지 않을 작정이었다. 만약 그녀가 새 사랑과 함께 가정놀이를 하고 싶다면 그녀는 내 도움이 아닌 그의 돈, 그의 노력으로 새 집을 지어야 했다. 내가 사라진 지 3주가 되었을 때 마침내 나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첫 벨에 전화를 받았다. 세상에, 재민 오빠, 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알아, 미안해. 괜찮아? 어디야? 인천 외곽.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나아지고 있어. 그녀는 잠시 조용했다.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 서연이 나한테 전화했었어.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버전이 있더라. 짐작해볼까? 그녀는 상심했고 내게 상처 줄 의도는 없었고 그녀와 민규는 그저 사랑에 빠졌고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사랑은 복잡하다. 그리고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 언젠가 내가 그녀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이지? 와, 오빠가 말한 거랑 거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똑같아.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그게 그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거든. 그녀가 악당이 아닌 이야기. 그녀가 그저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자일 뿐인 이야기. 지수는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난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꺼지라고 했어. 나는 웃었다. 정말 그랬어? 당연히 그랬지. 그녀에게 그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날려버렸고 민규가 그녀와 바람피운 여자를 믿을 만큼 멍청하다면 그도 마땅히 당할 거라고 말했어. 아빠는 내가 편을 든다고 화내셨지만 그럴 필요 없어. 아니, 해야 해. 오빠는 내 진짜 오빠잖아. 자기 성기를 관리 못하는 의붓동생이 아니라. 그리고 서연.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오빠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날려버렸어. 그녀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사랑은 그녀가 한 짓처럼 보이지 않아.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 2년 동안 거짓말하지 않아. 절대. 지수가 숨을 골랐다. 미안. 내가 오빠 대신 화낼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아. 아니, 조용히 말했지. 사실 난 누군가 화내줬으면 좋겠어. 난 충분히 화내고 있지 않아.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야. 그래, 그건 충격이야. 재민아. 그건 오빠의 뇌가 그 모든 무게로부터 오빠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오빠가 정말로 그 감정을 느낄 준비가 되면 그건 화물 열차처럼 덮칠 거야. 그때가 되면 나한테 전화해. 혼자 짊어지지 마. 약속해? 나는 약속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말했고 의도적으로 가벼운 이야기를 하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평범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었다. 그녀의 아이들, 남편, 가꾸는 정원, 독서 모임,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배신이 기본값이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옆에서 자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의 일들. 우리가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조금 더 인간다워졌고 내 삶을 배회하는 유령 같은 느낌이 조금 덜했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혼하고 극복하고 결국 다시 데이트하고 아마도 다시 결혼하고 누군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움찔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변모할 것이다. 나는 다시는 이렇게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강하고 너무 자족적이며 나 자신의 가치를 너무 잘 알기에 다시는 다른 사람을 원하는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소파에 누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종류가 아니었다. 인지행동치료, CBT, 트라우마를 위한 EMDR, 자존감을 재건하기 위한 기법들. 나는 불륜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상담사를 찾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최 박사로 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느낄 허락을 얻기 위해 저를 찾아옵니다. 그녀가 첫 상담에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상황을 벗어날 로드맵을 찾기 위해 도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특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건하기 전에 슬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슬픔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건너뛰고 싶은 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그냥 통제하고 싶어요. 나머지 평생 동안 무작위 순간에 매복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것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할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2번.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나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가정을 해체했다. 그것은 잔인한 작업이었고 정직한 작업이었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는 종류의 작업이었다. 당신은 계속 서연과 민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 박사가 어느 날 관찰했다. 하지만 그들 이전의 당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녀 이전의 당신은 누구였나요? 당신은 무엇을 원했나요?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서연의 남편이었기에 내가 먼저 재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여행하고 싶어 했던 재민, 글을 쓰고 싶어 했던 재민, 다른 사람의 꿈에 접히기 전에 자신만의 꿈을 가졌던 재민. 나는 중요해지고 싶었어요. 마침내 내가 말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아니요. 제 말은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좋은 직장과 좋은 집,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나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안정을 필요로 했고 그것이 내가 가졌던 막연한 예술적 야망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모호하게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다니엘, 당신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그 질문은 도전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나는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인천 외곽에서의 2달이 끝날 무렵 나는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서류는 집에 있는 서연에게 전달되었다. 우리의 집, 그녀의 집, 내가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집. 혜란 변호사는 서연이 서류를 받고 울었다고, 여러 번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전했다. 제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혜란 변호사가 물었다. 말씀하세요. 내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소통에 관심이 없다. 모든 접촉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냉정하군요. 혜란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찬성하는 듯했다. 배우고 계시는군요. 저는 배우고 있었다. 경계선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배우고 있었다. 사라지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임을 배우고 있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배우고 있었다. 그냥 누군가의 삶에서 증발하여 그들이 당신이 차지했던 공간과 함께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밤에 모텔이 조용해지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나는 서연이나 민규 혹은 배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내가 되어가고 있는 남자에 대해, 불타버린 삶의 잿더미 위에서 내가 쌓아 올릴 인생에 대해 글을 썼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암실에서 사진이 현상되는 것을 보듯이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작정이었다. 그 문을 연 지 3개월 후 나는 남편인 윤재민이 아닌 윤재민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특정한 종류의 공포가 있다. 모두가 배신의 고통, 분노, 슬픔에 집중한다. 아무도 7년 동안 당신의 나침반이었던 관계없이 갑자기 스스로를 정의해야 하는 현기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12월 늦게 서울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령들이 기다리는 인천 경기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연과 함께 있었던 곳도 아니었다. 나는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구를 선택했다. 왜 강남이었을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내 기억도 연관성도 과거도 없는 도시였다. 그저 고도와 맑은 공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만이 있었다. 숨 쉬는 것조차 더 많은 노력과 의도를 필요로 하는 고도에서. 내가 임대한 아파트는 성수동의 한 건물에 있었다. 노출된 벽돌벽, 도시와 산을 내려다보는 큰 창문.
서연이라면 너무 산업적이고 너무 남성적이며 집을 집답게 만든다고 그녀가 항상 고집했던 부드러운 손길이 부족하다고 여겼을 종류의 장소. 나는 즉시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신중하게 가구를 들였다. 모든 가구는 어울리거나 실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내가 독서할 수 있는 가죽 의자, 재생 목재로 만든 책상, 내게 말을 거는 예술작품, 인천미술관에서 봤던 그 고전 회화 사본도 포함해서 타협은 없었다. 서연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도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아내의 유령이 내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일도 없었다. 이것이 자유의 모습이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생각했다. 두렵고 짜릿하며 온전히 나만의 것. 이혼 절차는 빙하의 불가피성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헤란 변호사는 그녀 특유의 효율성으로 내게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었다. 서연은 재정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집의 시장 가치 매입을 거부했다. 이것은 흥미로웠는데 나는 민규가 부산 혹은 판교의 한 IT 회사에서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약해진 순간 중 하나, 스스로 보기를 허락했을 때 블라인드나 더 링크드인에서 봤었다. 그녀는 가난한 척하고 있습니다. 헤란 변호사가 전화로 설명했다. 그건 협상 전술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더 적은 금액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 제안하세요. 내가 말했다. 집을 팔아서 수익을 반반 나누자고. 그녀는 그녀의 몫으로 민규와 함께 무언가를 살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서연에게 상처가 될 겁니다. 재민 씨, 그녀는 그 집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안방 침실에서 내 의붓 동생과 자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야죠. 헤란 변호사는 날카롭고 기쁘게 웃었다. 이제 막 복수심에 사로잡히셨군요.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진실은 나는 돈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이 불타버렸어도 나는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이 중요했다. 서연은 케이크를 먹고 집과 삶, 우리가 쌓아올린 편안한 껍데기를 유지하면서 그 껍데기를 민규로 채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것을 쉽게 만들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가 새 사랑과 함께 가정놀이를 하고 싶다면 그녀는 그의 돈, 그의 노력으로 새 집을 지어야 했다. 내가 제공한 어떤 것도 없이 서울에서 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쌓기 시작했다. 나는 내 분야인 프로젝트 관리 및 시스템 최적화 분야의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자리를 얻었다. 충분히 잘 벌었고 유연성을 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주었다. 나는 다른 회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했지만 그 어느 회사에도 나 자신을 정의하도록 할 만큼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진짜 작업은 일 밖에서 일어났다. 나는 격투기 체육관, MMA 체육관이나 복싱짐에 등록했다. 싸움을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보너스였지만 무언가를 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과 몇 라운드를 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하는지 이해했다. 펀치 하나하나가 서연에게 말하지 못한 말이었다. 콤비네이션 하나하나가 내가 결코 답을 얻지 못할 질문이었다. 땀방울 하나하나가 정화였다. 내 트레이너는 전직 복싱 챔피언 출신이었는데 그는 나를 즉시 꿰뚫어 보았다. 당신은 권투 선수가 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는 기술보다 분노로 샌드백을 부수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온 거지. 효과가 있어. 아직 여기 있잖아. 그래, 효과가 있는 거야. 그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규율, 발놀림, 지쳤을 때도 가드를 올리는 법, 한 대 맞고도 싸움을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가르쳤다. 복싱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되는 교훈들이었다. 나는 또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냥 치료적인 일기 쓰기가 아니라 정말로 글을 썼다. 대학 시절 나는 소설가가 될까 생각하며 영문학을 부전공했었지만 현실성과 서연의 필요에 의해 경영대학원으로 진로를 틀었었다. 이제는 나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었기에 사이버펑크 스릴러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세대 우주선에서 깨어난 한 남자가 지구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깨닫는 이야기. 여정을 견디기 쉽게 하기 위해 이식된 기억. 그 비유는 미묘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것이었다. 나는 커피숍에서, 아파트에서, 날씨가 허락할 때는 공원에서 글을 썼다. 단어들은 처음에는 느리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나왔다. 이야기가 형태를 갖추었고 이 가상의 남자가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는 여정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의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 박사, 나는 서울, 강남에서 새로운 심리상담사 김 박사를 찾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사라지기 어려웠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최 박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 머리가 옳았다.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았다. 어떤 날은 강하고 새롭고 다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다른 날은 거리에서 머리 밝은 여자를 보면 내 심장이 움찔했지만 이내 기억해냈다. 내가 서연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라고 생각했던 유령을 찾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내 새로운 상담사인 김 박사가 설명했다. 당신이 사랑했던 서연은 당신 둘이 만들어낸 허구였습니다. 당신을 그토록 배신할 수 있었던 진짜 서연은 항상 거기에 있었죠. 당신이 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럼 나는 바보였군요. 당신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생존의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확함이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명확함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1월에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진지하게는 아니었다. 그저 물장구를 쳐보는 것. 한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모든 몸짓을 서연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보는 것.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비참했다. 나는 너무 경계심이 강했고 너무 명백하게 상처 입었으며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이 존재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존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다 박민지를 만났다. 우리는 데이팅 앱 한국에 맞는 앱에서 매치되었다. 서연이 항상 낭만적이지 않다고 경멸했던 만남의 현대적인 방식. 민지는 나보다 덧살 어린 도시설계 전문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였고 짧게 자른 검은 머리와 서연의 간접적인 소통 방식 이후 상쾌하게 느껴지는 솔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첫 커피 자리에서 말했다. 최근에 이혼하셨군요. 당신은 새로 만난 사람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해도 되는 건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웃었다. 그게 그렇게 티 나나요? 그렇죠. 저도 전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에겐요. 제 전 남편도 2년 전에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알죠. 신뢰 문제,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두려움, 위험 신호를 놓친 건 아닌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 놓쳤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는 바람을 피울 사람이었거나 아니었거나 했을 거예요.
제가 더 의심이 많았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순 없었겠죠. 그냥 저를 더 빨리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관계와 배신, 그리고 순진해지지 않으면서 다시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 3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파괴 후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시작하는 기묘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날 밤 그녀에게 키스하지 않았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헤어질 때 그녀는 말했다.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관심 있다면요. 관심 있어요. 하지만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저를 재건하는 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함께 재건해요. 부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자신의 삶이 폭파되는 것을 겪은 두 사람이죠. 민지는 먼저 내 친구가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서연과 나는 로맨스로 시작했다. 모든 것이 화학작용과 강렬함이었고 기반은 없었다. 민지와는 천천히 쌓아 올렸다. 커피 데이트는 저녁 식사 데이트로, 저녁 식사 데이트는 서울 근교의 산으로 가는 등산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전 배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상쾌했다. 그녀는 내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정의하지 않은 채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가 물었다. 아직도 그녀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녀의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둘 다 관심 없는 영화를 보는 척하고 있었다. 서연? 아니, 여왕 폐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서연.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로 생각했다.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 사실 나는 사랑했던 것 같지도 않아. 정말로는 나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삶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가 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실제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야. 좋네요. 좋아요. 그건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건 그냥 트라우마적 유대예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민지는 서연이 결코 갖지 못한 방식으로 현명했다. 서연은 똑똑했다. 특히 파티에서 그녀를 흥미롭게 만들었던 예술과 문화. 모든 것에 대해 머리가 비상했지만 그녀에게는 지혜가 부족했다. 그녀는 삶이 항상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가져갔다. 3월이 되자 혜란 변호사가 소식을 전했다. 서연이 집을 파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눌 겁니다. 이혼은 6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녀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아무래도 그녀와 민규는 부산 혹은 판교의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 싶어 해요. 새로운 시작이죠. 참 좋겠네요. 나는 그들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얻는 동안 나는 홀로 새로운 시작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말로 아니었다. 나는 매주 전화하는 지수가 있었다. 내게는 트레이너와 체육관이 있었다. 내게는 글쓰기와 내 일, 그리고 내가 작게, 신중하게 구축한 삶이 있었다. 내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정직함만을 요구했던 민지가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집은 4월에 아기가 태어날 젊은 부부에게 팔렸다. 혜란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보냈을 때 나는 세부 사항을 읽지 않고 서명했다. 돈이 내 계좌, 단수형의 내 계좌. 더 이상 우리가 아닌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승리감도, 만족감도,
그저 필요한 임무의 지루한 완료일 뿐이었다. 서연은 최종 마무리 하루 전에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재민 씨, 당신이 나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이걸 추악하게 만들지 않고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더 큰 사람이 되어줘서요. 당신은 언제나 더 큰 사람이었죠. 그게 제가... 잠시 멈춤. 숨을 들이쉬는 소리. 어쨌든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당신에게 걸맞은 사람을 찾길 바라요. 당신이 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끝까지 듣지 않고 삭제했다. 그 오만함, 그 뻔뻔함. 그녀는 이혼 절차에서의 나의 품위를 그녀의 사면으로 둔갑시켰다. 나의 침묵을 내가 그녀와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완전하고 총체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관대함으로 재구성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봤다. 그녀의 본 계정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차단했지만 민규는 나를 차단하지 않았고 그의 인스타그램은 공개 계정이었다. 그들의 삶이 담긴 사진들이 계속 올라와 있었다. 서연이 식당에서 웃는 모습, 서연이 바람에 머리가 날리며 아름답게 보이는 등산로에서의 모습, 서연과 민규가 콘서트장에서 그의 팔을 허리에 두른 모습. 둘 다 새로운 사랑에 혹은 새롭지 않은 사랑에 엮여올 만큼 빛나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2년. 그녀는 내가 아직 결혼한 상태였을 때 그들이 2년 동안 함께였다고 말했다. 그러니 사실상 그들은 밀월 단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것은 그저 비밀의 짐을 벗어던지고 내 등 위에서 쌓아 올린 삶을 공개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일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들을 응시했다. 고통을, 분노를, 무언가를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멀리 떨어진 호기심뿐이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잘 됐다. 그들은 결혼을 파괴하고 그들을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을 배신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은 필터링된 사진 속에서 전략적인 각도와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신중하게 큐레이션된 캡션으로 행복해 보였다. 나는 앱을 닫고 민규를 차단했으며 앱 자체를 완전히 삭제했다. 그리고는 내 원고를 열고 해 뜰 때까지 글을 썼다. 이혼은 화요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나는 지수에게만 알렸는데 그녀는 내 아파트에 독립기념일 축하해 라고 적힌 카드를 동봉한 꽃 자유처럼 보이는 야생화 스타일의 꽃다발을 보냈다. 나는 웃었다. 꽃을 글을 쓰는 동안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두었다. 그날 밤 민지가 찾아왔다. 그때까지 우리는 5개월 동안 만나고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편안하고 쉬웠다. 우리가 세상에 알릴 필요 없이 둘 다에게 맞는 주파수를 찾은 것 같았다. 기분이 어때요? 그녀가 위로의 보편적 언어인 와인과 중국집 음식을 가져오며 물었다. 자유로워. 나는 말했다. 진심이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고 벽돌벽과 산의 전망, 그리고 오직 나만의 가구로 채워진 내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나는 사라졌고 다시 쌓아 올렸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새로운 삶에서 성공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내야 했다. 옛 기준들, 아내, 집, 안정적인 직장, 완벽한 가족사진, 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가 의문 없이 받아들였던 다른 사람의 목표였다. 윤재민, 버전 2는 실제로 무엇을 원했을까?
내 아내 서연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던 적 없어. 난 언제나 민규 장민규, 내 의붓 동생을 원했어. 화요일 오후 2시 47분, 나는 평범한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인천 외곽 우리 집 침실에서 서연과 민규를 현장 적발했다. 내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서연은 충격과 두려움 대신 차갑고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 결혼 생활 5년 중 2년을 민규와 보냈다고 속삭였다. 아이를 유산했던 슬픔을 내가 함께 겪던 그 시간이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재민아. 그게 문제야. 당신은 너무 안전하고 너무 안정적이야. 난 민규를 원했어. 언제나. 그녀는 내가 안전에 결혼했음을 고백했다. 민규가 뻔뻔하게 우린 서로 사랑해 라고 변명하자 나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것으로 응수했다. 나는 민규를 향해 앉아서 닥쳐. 난 내 아내와 얘기 중이야 라고 말했고 그들이 발버둥치는 동안 20분 안에 짐을 쌌다. 서연이 미안해. 당신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라고 동정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욕망의 피해자로 만들고 나를 부수적인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내 제네시스 G80을 몰고 동해안으로 향했다. 휴대폰을 끄고 3개의 문자를 보냈다. 상사에게는 장기 휴가 요청, 여동생 지수, JESO에게는 생존 신고, 서연에게는 집을 가져.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우린 끝났어. 3일 동안 나는 모텔에 숨어 지냈다. 분노 대신 텅 빈 공허함이 나를 채웠다. 나는 서울의 김혜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밟았다. 혜란 변호사는 내게 죄책감 때문에 관대해지지 마세요. 당신은 외도를 증명할 수 있으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나는 재건에 집중했다. 서울 성수동에 새 아파트를 얻고 복싱짐에서 분노를 샌드백에 쏟아냈다. 그리고 심리상담 CBT를 통해 서연 이전의 나, 즉 윤재민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남편이 되느라 잊었던 나 자신. 나는 글쓰기와 일에 몰두했다. 서연의 변호사는 내가 예측 가능한 더 큰 사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나는 혜란 변호사의 조언대로 침묵하며 시간을 끌었다. 나는 서연이 민규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 집을 시장 가격으로 사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팔리는 것을 지켜보도록 요구했다. 데뷔 앱에서 만난 도시설계 전문가 박민지, 민지와의 관계는 나의 재건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우리는 서로의 트라우마를 이해했지만 나는 진정한 친밀함을 두려워했다. 민지는 나의 두려움을 정확히 지적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자리 표시자였음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헤어졌다. 그해 4월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다. 나는 텅 빈 만족감을 느꼈다. 지수에게서 받은 독립기념일 축하해 라는 카드와 꽃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어느 날 대학 친구 이준호, 제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지속 가능한 모듈형 주택회사 아틀라스 주거 솔루션, 아틀라스 하우싱 솔루션스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그의 비전에 운영 중추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초기 1년 동안 내 집 매각 대금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무형 자본으로 투자하고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서연이라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불확실성이었지만 지수와의 통화 후 나는 결심했다. 지수는 오빠는 이미 최악의 일에서 살아남았잖아. 실패한 스타트업이 그거에 비하면 뭐겠어? 라고 격려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틀라스의 COO가 되었다. 16시간의 노동, 공급망 구축, 투자자 피칭. 이 모든 것은 결혼 생활보다 감정적 재건보다 더 힘들었지만
나는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것,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순수한 아드레날린을 사랑했다. 10월, 우리는 첫 시제품을 완성했고 300만 달러, 약 4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크리스마스에 지수 가족과 함께 보내는 동안 나는 내가 마침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내가 구축하고 있는 삶이 내가 꿈꿨던 그 의미 있는 무언가임을 깨달았다. 서연의 행복이나 불행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게서 빼앗아간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건설함으로써 승리했다. 18개월 후 내 삶은 평화로웠다. 그때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규가 날 떠났어. 3개월 전에 쪽지도 없이. 그녀는 내가 민규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에 위로해 주길 바랐다. 나는 냉혹하게 답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버려짐이 네가 2년 동안 내게 한 짓이야. 나는 널 위로하지 않을 거야. 네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 몫이야. 심리상담사를 찾아. 나한테 다시 전화하지 마. 서연을 떠난 민규는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여자와 함께 태국, 베트남에 있는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더 원하는 것에 사과하는 것을 멈출 때 삶은 아름답다였다. 그는 자신의 배신을 성장으로 포장했다. 분노가 치솟았을 때 나는 민규의 전 여자친구였다는 정다희의 제니퍼 하틀리로부터 링크드인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민규가 관계 중인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파트너를 떠나도록 유혹한 뒤 버리는 관계 밀렵꾼, 릴레이션십 포처 이라는 패턴을 공유했다. 그녀와 서연을 포함해 8년 동안 9명의 여성이 당한 똑같은 대본이었다. 우리는 이 파괴적인 패턴을 멈추기 위해 심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미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12명의 여성의 증언과 증거를 모았다. 우리는 당장 게시하는 대신 민규가 태국의 새로운 여자를 버리는 필연적인 반복을 기다리기로 전략을 세웠다. 나는 준호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이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김하연, H차은을 만났다. 그녀는 솔직하고 실용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최근의 트라우마와 심판 프로젝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혜연은 책임감은 복수와 같지 않다며 나를 지지했다. 민규의 새로운 피해자인 태국의 여성이 준비되자 우리는 13명의 여성, 9년, 하나의 플레이북을 담은 폭로 기사를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스야에 게시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기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내 가족들, 특히 아버지는 분노하며 나를 비난했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는 다혜에게 5천만 원의 돈을 주고 기사를 내리도록 회유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민규는 즉시 익명 계정으로 우리에게 역공을 가했다. 서연과의 사적인 이메일과 나의 옛 사소한 불만들을 편집하여 우리를 앙심에 찬 전 애인들의 음모교로 몰아세우는 거짓 내러티브를 퍼뜨렸다. 하지만 민규의 내러티브는 오래가지 못했다.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들이 익명성을 벗고 실명으로 증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민규의 행동은 단순한 불륜이 아닌 관계 테러리즘 좌우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블로그는 삭제되었고 그는 다시 동남아시아로 도피했다. 민규의 역공은 오히려 우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규가 내게 곧 보자는 협박 문자와 하은의 아파트 밖에서 찍은 도찰 사진을 보냈을 때 우리는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혜은은 나를 변호하며 이건 당신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민규가 자초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품위와 강인함은 내게 안정을 주었고 나는 혜은과 천천히 신중하게 관계를 시작했다.
나는 민규를 폭로하는 데 성공했지만 가장 큰 승리는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에게 안 갚음할 필요가 없는 더 의미 있는 삶, 아틀라스 주택건설을 구축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2년 전 문을 열고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이제 윤재민이었다. 상처 입었지만 치유되었고 조심스럽지만 용감했다. 해움과 함께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마침내 다음에 올 모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자유였다. 부산에 있던 어떤 여자가 그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대. 교제 중인 여자들만 골라 유혹하는 패턴이 있다고 주장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취직이 안 될 정도로 평판이 망가졌대. 난 거의 웃을 뻔했다. 정다희의 제니퍼스가 아직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히 있지 않았던 모양이다. 잘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신 거죠. 우리가 예전에 친했으니까 어쩌면 네가 그 여자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민규랑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냥 관계가 잘못된 것일 뿐이지 무슨 음모는 아니라고 설득해 주길 바라는 거지. 아버지, 민규는 제 결혼을 파기했어요. 이미 여러 번의 결혼을 파기했고요. 제가 왜 그를 도와야 합니까? 가족이니까 그러지. 서로 감싸줘야 하는 게 가족 아니냐.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그리고 서연이도 힘들어하고 있어. 지난주에 내 새어머니 디아네한테 전화했더라. 겨우겨우 버티고 있대. 이 모든 상황이 모두에게 힘든 일이라고. 모두에게 힘들다고요. 내가 천천히 되물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들리세요? 민규와 서연은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2년 동안 제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신 위에 쌓아 올린 관계가 망가졌다고 둘 다 슬퍼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인과응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는 항상 더 큰 사람, 성숙한 사람이었잖니. 앙심에 사로잡혀 변하지 마. 내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연이 2년 동안 저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민규가 제 아내와 잠자리를 해도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사람 역할은 끝났어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형편없는 선택에 대해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은 이제 끝이라고요. 재민아, 안 돼. 들어보세요. 민규는 포식자입니다. 그는 패턴이 있어요. 교제 중인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파트너를 떠나도록 설득한 다음 흥미가 떨어지면 버립니다. 다혜 씨 혼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최소 10명이 넘습니다. 수학이 넘어는 침묵이었다. 그건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다. 민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민규는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 패턴의 결과를 피하도록 돕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모든 여성이 자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정확히 알도록 만들 겁니다. 네가 지금 그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거잖니. 아니요, 아버지. 저는 그가 이미 파괴한 삶들을 문서화하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섰는데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말해본 적은 없었다. 현실에 대한 그의 버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끔찍했지만 해방감을 주었다. 안갚음과 책임감. 심판 프로젝트 10분 후 여동생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방금 전화 왔어. 오빠가 미쳤고 민규 평판 망치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 음모가 아니라 그냥 문서화야. 아빠는 그걸 앙심이라 부르고
나는 책임감이라 불렀어. 잘했어. 진심으로 오빠가 자랑스러워. 아빠는 남은 가족들에게 오빠가 잔인하고 복수심에 찼다고 말하겠지. 신경 쓰지 마.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거야. 아빠가 그를 옹호한다면 그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지 오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지수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의해주는 능력이 있었다. 전화를 끊기 전 그녀가 물었다. 오빠가 다혜와하는 이 프로젝트, 오빠의 치유에 도움이 돼? 아니면 과거에 갇히게 하고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둘 다일 수도 있지만 주로 전자야. 통제감, 목적의식을 주고 있어. 나는 민규와 서연이 한 일의 피해자로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내가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중요해. 오빠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괜찮아. 다만 이 프로젝트에 오빠가 잠식되지 않도록 약속해줘. 오빠는 민규가 오빠의 삶에 임대료 없이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좋은 삶을 쌓았어. 나는 약속했다. 하지만 6월이 7월로 넘어가면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혜와 내가 더 많은 문서를 모으고 증언을 수집할수록 이것이 단순히 민규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스템을 폭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민규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상어처럼 관계 속을 헤집고 다니며 파괴를 남기고 떠나는 카리스마 넘치는 나르시시스트 유형이었다. 사회는 그의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남자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혜는 말했다. 이것은 낭만적 사기, 로맨틱 프로드, 생존자들이 패턴을 문서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하는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민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팔았지만 애초에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 그건 합법적일 뿐인 사기였다. 우리는 12명의 여성, 8년, 명확한 패턴을 담은 문서를 완성했다. 우리는 준비되었지만 다혜는 민규가 태국의 새로운 여자를 버리는 필연적인 반복을 기다리기를 원했다. 민규 같은 남자들은 항상 스스로를 반복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이준호의 결혼과 윤재민의 두려움. 8월 아틀라스 주거 솔루션은 가장 큰 프로젝트인 부산 피닉스 외곽 200가구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내가 16시간씩 물류를 관리하며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없던 그때 준호가 기쁨에 넘쳐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나 결혼한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웃었다. 뭐? 언제부터 누구랑 만났어? 6개월 전부터. 이름은 유나 엘레나야. 지속가능한 농업 컨설턴트지. 그녀는 똑똑하고 아틀라스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어. 2주 뒤 강원도 평창 아스펜에서 소규모 결혼식이 있을 거야. 네가 당연히 와야지. 내 베스트맨, 베스트만이 되어줘. 내 가슴이 조여왔다. 질투나 앙심은 아니었다. 두려움, 회의감에 가까웠다. 행복한 시작은 결국 파국을 의미한다는 뼛속 깊은 확신. 나는 심리상담사 김 박사에게 전화했다. 내 사업 파트너가 결혼하는데 내가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그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겉모습과 같지 않다고. 6개월은 누군가를 정말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 윤재민 씨, 듣기 힘들 수도 있는 말을 할게요. 모든 관계가 배신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모든 결혼이 거짓말은 아니죠. 서연과 민규가 당신에게 한 일은 현실이었고 끔찍했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트라우마가 다른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행복해하는 척해야 한다는 건가요? 당신은 결혼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준호가 그의 결혼을 믿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그의 관계는 당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유나 씨는 서연이 아니죠.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은 그의 현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적으로 아는 것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달랐다. 김하윤 변호사와의 만남과 새로운 가능성 결혼식은 8월 늦은 토요일 평창의 목장 아렌치에서 열렸다. 배경은 태백산맥 아라키즈이었다. 나는 준호 옆에 베스트맨으로 섰고 그가 유나가 버진 로드를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갔다. 나쁜 방식이 아니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처럼 금이 갔다. 그는 그녀를 마치 기적, 미스터리, 그리고 고향인 것처럼 바라봤다. 어쩌면 순진하고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은 현실이었다. 그의 행복은 현실이었고 나의 회의주의는 그것을 건드릴 수 없었다. 리셉션에서 나는 위스키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다. 그때 옆에 한 여성이 다가왔다. 30대 중반, 지적인 눈빛의 김하은 올리비아 젠트이었다. 유나의 대학 친구이자 신부 들러리였다. 당신은 사색에 잠긴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베스트맨입니다. 사색은 직무기술서의 일부죠. 최근 이혼을 했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직 결혼 문제에 대해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아, 그래서 서약 때 미묘하게 눈을 찡긋했군요. 이혼 변호사라서 그 징후를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신에게는 누군가를 신뢰했는데 일이 잘못되었다는 특유의 경계심이 있어요. 그녀는 유나의 혼전 계약서, 프리너프를 작성해 줬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실용주의, 감상주의의 부재, 냉소주의와 희망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춤을 추며 이야기했다. 그녀는 일과 자율성을 좋아하지만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 타협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아직도 모든 여성은 잠재적인 배신자 단계에 있는지 물었고 나는 그 사이 어딘가라고 답했다. 그녀는 나는 당신처럼 강렬한 사람이 좋다며 내게 연락처를 남겼다. 새로운 윤재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김 박사의 조언을 떠올렸다. 고립된 상태로는 치유될 수 없다. 결국 다시 연결을 시도해야 한다. 나는 목요일 커피 한 잔 좋다고 답장했다. 패턴의 반복과 최후의 결단. 다음 날 아침 다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잡았어요. 누구를? 태국의 그 여자요. 마이린, 에밀린. 그녀가 제가 익명으로 올린 블로그 게시물을 찾았어요. 민규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떠나게 설득했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거리를 두고 있다는 패턴이 정확히 일치해요. 우리는 이제 9년 동안 13명의 여성이라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확보했다. 다혜는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패턴을 멈추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전화했어요. 5천만 원씩 받고 민규에 대한 괴롭힘 캠페인을 중단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분노가 순수하게 나를 덮쳤다.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민규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죠. 그들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상처 입은 여성들보다 그를 선택한 거예요. 당신보다도요. 그것은 아팠지만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편안함 대신 올바름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나는 다혜에게 말했다. 민린 씨가 준비되면 모든 것을 게시합시다. 패턴 전체 진실을 공개해서 민규를 검색하는 누구에게든
그것이 가장 먼저 뜨도록 합시다. 나는 한 번도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을 때 혜운에게서 문자가 왔다. 유나가 지난밤 사진을 보냈는데 당신 정장 꽤 잘 어울리네요. 다음 주 목요일 커피 어때요?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다. 어쩌면 김 박사가 옳았는지도 모른다. 회의주의와 희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상처 입었지만 치유되고 조심스럽지만 용감할 수 있다고. 석양이 지는 서울로 운전해 돌아가면서 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에 올 어떤 것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다음 주 목요일 나는 혜운과 만났다. 그녀는 솔직하게 내가 이혼한 이유, 그리고 13명의 여성의 증언을 모으고 있다는 심판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그게 바로 웨딩 때 당신의 눈빛이 그랬던 이유군요. 하연이 말했다. 당신은 결혼에 대해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냉소주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문서화하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그것을 미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일 수 있지만 저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민규 같은 남자들은 수치심과 침묵에 의존해요. 그 패턴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힘을 파괴하는 거죠. 그녀의 지지는 나를 덜 미치게, 덜 복수심에 차게, 더 정당화된 느낌을 갖게 했다. 그녀는 내가 강렬한 것을 선호한다며 우리 관계는 서서히 타오르는 불처럼 지속 가능하게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는 그녀의 실용적인 직설적인 방식이 좋았다. 그 주말 밀린 씨가 준비되었고 다혜와 나는 장민규의 연쇄 패턴, 13명의 여성, 9년, 하나의 플레이북이라는 제목의 2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폭로 기사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우리는 과장하지 않았다. 사실만을 제시했지만 그 사실은 파괴적이었다. 나는 내 개인 계정에 단순한 캡션과 함께 공유했다. 이 사람은 제 의붓동생입니다. 이것이 그가 제 결혼 생활과 12개의 다른 관계의 한 짓입니다. 다음 여성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날 밤 11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네가 내 인생을 파괴했어.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네가 잊은 게 있어. 나도 내 비밀을 알아. 백업해. 아니면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려줄 거야. 공허한 협박이었지만 우리가 목표를 명중했다는 확인이었다. 나는 답장했다. 내 최악을 보여줘. 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니? 답장은 없었다. 마침내 책임감에 직면하고 방역할 방법을 모르는 자의 침묵이었다. 우리는 해냈다. 패턴은 공개되었고 민규의 힘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아내 서연이 의붓동생 민규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다. 서연은 말했다. 난 당신을 원한 적 없어. 난 안전에 결혼했어. 이혼 후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 강남으로 떠났다. 5년의 결혼 생활은 잿더미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복수로 갚는 대신 나 자신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심리상담 CBT를 받고 복싱을 하며 분노를 다스렸다. 변호사를 통해 서연이 우리 집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팔도록 요구하는 냉철한 전략을 고수했다. 서연이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요구했을 때 나는 그 역할을 거부했다.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짓밟을 수 있었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혼 후 나는 대학 친구 이준호와 함께 지속 가능한 주택회사인 아틀라스 주거 솔루션 전을 창업하며 큰 위험을 감수했다. 이는 안정적이었던 옛 삶을 벗어나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려는 나의 순수한 욕망이었다. 18개월 만에 아틀라스는 4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성공했다. 나는 내가 만든 결과물에서 진정한 자긍심과 행복을 찾았다.
민규에게 버림받은 서연이 내게 연락해 위로를 구했을 때 나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버려짐이 네가 나에게 한 짓이다. 너에게는 결과가 따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불행에 신경 쓰지 않았다. 민규가 태국, 베트남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 행복한 척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분노했지만 복수가 아닌 책임감을 택했다. 나는 민규의 전 여자친구 정다희의 제니퍼 하틀리와 손을 잡고 심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혜는 민규가 결혼 생활에 있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유혹한 뒤 벌이는 연쇄 관계 포식자 릴레이션십 포처 였음을 증명하는 9년 동안 12명의 여성의 증언을 모았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단순히 민규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패턴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업 파트너 준호의 결혼식에서 만난 이혼 변호사 김하윤, 아이차은은 냉철한 실용주의로 나의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나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면서도 내가 현실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도록 도왔다. 우리는 마침내 민규의 최신 피해자가 준비되자 13명의 증언을 담은 폭로 기사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내 가족들은 나를 앙심에 찬 악당으로 비난하며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익명을 벗은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증언 영상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민규의 거짓 내러티브는 무너졌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불륜이 아닌 관계 테러리즘거로 규정되었다. 민규는 협박 문자를 보내며 역공을 시도했고 혜은의 아파트까지 찾아와 스토킹을 시작했다. 우리는 즉시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했다. 혜은은 내 편에 서서 그 모든 위협에 맞섰다. 결국 민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도피했다. 나는 그를 파괴함으로써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내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건설함으로써 승리했다. 나는 혜은과 함께 미래를 건설할 준비가 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